얼마 전 어머니를 보내드린 며느리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시어머니지만 저에겐 어머니나 다름없었던 분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면서 아팠던 마음속 이야기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신 것들을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냈다고 하십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저의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저와 제 동생을 보살피지 않았고 보살피기는커녕 종종 밥까지 굶겼죠. 어린 동생과 저는 배가 고파 몰래 부엌을 뒤져서 밥을 꺼내 먹었고 몰래 먹은 것이 들키면 새어머니의 매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면 동생과 같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어머니는 저희에게 용돈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풍족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절대 가난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그때 당시 월급을 꽤 많이 버셨다고 해요. 중학생이 되면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버스비를 달라는 말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새어머니는 저희에게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기 때문에 일부러 아버지가 계실 때 버스비를 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시고 가정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커서 저희가 어릴 때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항상 배가 고팠다며 원망을 했었는데 아버지는 전혀 몰랐다며 놀라시는 눈치셨습니다. 집은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부족하고 버스 한 번 타는 것도 망설여질 정도로 가난하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빨리 돈을 버는 것이었어요. 눈치 안 보고 버스도 타고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사 먹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와 구박하는 새어머니 사이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독립을 하고 싶어 20살이 되자마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배움이 깊지 않아 조그만한 공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급여도 적고 몸은 힘들었지만 직장에 아침 일찍 나가 집에 늦게 들어가니 부모님과 만남이 적어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이지만 내 돈이 생기니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죠. 어릴 때 배를 골고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는데 돈을 버니 먹고 싶은 음식도 사 먹고 좋았습니다. 독립 이야기를 꺼냈지만 아버지가 다 큰 여자가 혼자 사는 거 아니라며 반대를 심하게 하셔서 결국 독립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성인이 되어 하고 싶은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니 집에 있는 것이 예전처럼 괴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연애도 안 하고 일만 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슬슬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에게 결혼은 독립이자 따뜻한 내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았고 부모님의 권유로 맞선을 보게 됐습니다. 25살의 맞선은 조금 이르단 생각이 들었지만 결혼을 재촉하는 부모님과 사회적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분위기 그리고 저의 조급함이 합쳐져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맞선은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10살이나 많은 아저씨 같은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때의 저는 나름 잘 꾸미고 다니는 25살 아가씨였는데 저런 아저씨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싫었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맞선 이후 맞선에 나가는 것이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맞선 이야기를 하자 회사 동료가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해주는 맞선보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팅에 나갔어요. 확실히 부모님이 해주신 맞선보다는 분위기가 가벼웠고 나이차가 3살 정도밖에 나지 않으니 말도 잘 통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고 사귄 지 1년 정도 됐을 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오늘 내게 할 말이 있어. 사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 무슨 얘긴데 그래? 왜 이렇게 진지해 보여?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그때 널 보고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 널 알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어.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려고. 너 없이는 내 미래를 상상할 수 없더라고.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좋아. 나도 너와 결혼하고 싶어. 우리 둘 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쁘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나니 정말 빠르게 결혼이 진행되어 갔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상견례를 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결혼 후에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모든 게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도 처음엔 좋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독박 육아라고 하죠. 정말 남편은 아이 기저귀 한 번을 갈아주지 않았고 낮밤 없는 아이와 같이 있으려니 몸과 마음 모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을 한다며 집안일은 손대지 않았고 아이를 봐주는 것이 싫어 일부러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 저를 위로해 주신 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엔 어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긴장하고 어리버리하게 시어머니를 대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너무 긴장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시어머니가 너 엄청 긴장했던 모습이 기억난다는 이야기 종종 하셨습니다. 1년 정도 같이 살다 보니 저도 익숙해져서 시부모님께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고 나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주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같이 살면서도 저에게 잘 잤냐며 저의 안부를 물어보셨죠. 같이 장을 보러 갈 때면 무엇이 먹고 싶은지 항상 물어보셨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시월드라며 시댁과 가까이 지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어머니와 소소하게 이야기하고 장보고 음식하는 것이 좋았어요. 생각해보면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내리차리고 치웠는데 시어머니와 함께해서 그런지 힘든지도 몰랐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배워본 적이 없던 저에게 시어머니는 밑반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요리를 알려주셨고 집안 일하는 법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 본 적 없던 저는 시어머님의 다정한 태도에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해하고 굶으면 왜 밥을 굶고 다니냐며 밥을 차려주는 경험을 처음 해보니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몰려오더군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시어머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많이 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그 시절을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 2명을 낳고 아이가 점점 자라자 시부모님과 같이 살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 방도 따로 필요했고 아이들이 생기니 살림이 정말 많이 늘더군요. 저희 부부 짐에 아이들 짐까지 더해지니 집이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그쯤 남편도 분가하자는 말을 하고 저도 제 살림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기에 시부모님에게 분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니?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독립. 갑자기 무슨 소리냐? 지금 살고 있는 게 불편하니? 불편하다기보다는 저희도 이제 저희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물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저희에게 큰 의지도 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자립하고 좀 더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너희를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너희가 떠나면 집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 말이지.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부모님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희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좀 더 자립적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주 찾아뵐 거예요. 이사 가더라도 부모님 모시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 나도 이해는 한다. 너희가 이제는 성숙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지. 하지만 우리도 많이 아쉬울 것 같구나. 그래도 너희가 잘 생각하고 결정한 거라면 우린 응원할게. 자주 놀러 오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얘기해주고. 네, 어머니. 언제든 연락드릴게요.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도 더 자주 뵈러 올게요.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 그래, 내가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고 있다는 게 뿌듯하구나. 잘 살아라. 그래.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잘 해나가길 바란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결혼 5년 만에 독립을 했습니다. 내 가족만의 공간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설레고 좋았어요. 아이들 방도 꾸미도 주방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세팅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전히 독박 육아를 하고 있었지만 경제적 부담을 전부 지고 있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도 많았어요. 독립해서 살아보니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시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자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남편에게는 여동생 1명과 남동생 1명이 있습니다. 남편을 포함한 남편 형제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진중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약간 이기적이라고 해야 할까 힘든 일이 있으면 하지 않으려 하고 누군가에게 항상 책임을 밀었어요. 시아버님 칠순잔치를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장소도 알아보고 예산이 짜야 했기 때문에 은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형제 3명 모두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더군요.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많아던 저는 조금 더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장소도 이곳저곳 알아보고 예산 계획도 다 짜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 형제들이 칠순잔치에 자신들은 돈을 냈으니 됐다고 생각했는지 선물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저는 남편의 형제들에게 꼭 선물 준비하라고 신신당부해서 시아버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남편과 남편 형제들 때문에 힘든 일도 종종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있어 항상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조건 자식들 편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셨고 상황 판단을 해서 각자의 잘잘못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한 번은 남편 여동생이 저에게 제 가방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결혼할 때 받았던 명품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아끼면서 사용하던 가방이지만 시누이가 빌려달라고 하니 거절하기 어려워 가방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쁘니 자기 집에 와서 가방을 놓고 가라더군요. 빌려가는 사람이 참 당당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알겠다 하고 시누이네 집으로 가서 가방을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동창 모임에 나갈 때만 잠깐 가방을 쓰고 바로 돌려준다더니 한 달이 지나도 가방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하더군요. 가방을 돌려달라는 말은 하기 조심스러워서 고민을 하던 중 시댁 가족 모임으로 온 가족이 모인 날. 저는 시누이에게 가방을 돌려달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왜 당황했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날을 그냥 넘어갔는데 신우이가 가져온 가방을 살펴보니 가방에 500원 동전보다 조금 더 큰 얼룩이 있었습니다.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생긴 것도 속상했지만 얼룩이 생겼는데 사과 하나 없이 모르는 척 시간을 끌다가 가방만 휙 주고 간 신우이의 태도에 마음이 더 상했어요. 전화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신우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신우이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더군요. 저번에 내가 빌려준 가방 있잖아요. 돌려받고 보니까 가방에 얼룩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있었어요? 아, 그거요? 나는 잘 모르겠던데. 아마 내가 사용했을 땐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방 빌려주기 전에 상태를 확인했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깨끗했어요. 근데 돌아온 가방엔 얼룩이 있어요. 아, 뭐 그래도 명품이니까 좀 닦으면 되지 않아요?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가방이 더러워진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저에게 말은 해줬어야죠.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돌려주니까 난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미안해요. 그때 내가 좀 바빠서 신경을 못 썼나 봐요. 근데 가방이 좀 더러워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이렇게 와서 따질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언니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가 그렇게 말하니 저도 마음이 상하네요. 저희 대화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신우이를 말리며 이번 일은 너가 잘못한 거니 사과하고 얼룩을 깨끗이 없애주던지 같은 가방을 사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했죠. 신우이는 명품 가방 세척해 주는 곳을 찾아 가방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보내줬습니다. 조금만 찾으면 해결 방법이 있었는데 신우이는 은근 슬쩍 넘어가려고만 했었던 것이죠. 남편과 남편의 형제들은 모두 저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책임을 미루고 자신의 기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항상 시부모님이 교통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갈등이 생겨도 잘 해결됐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 저 역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고 20살 때 처음 직접 일해서 돈을 벌었던 기억이 저에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기쁨을 다시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자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올타임 근무는 부담스러워서 동네의 작은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일을 했는데 나이도 들고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려니 힘들더군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몸이 힘들다고 하니 제 이야긴 자세히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라고 당신한테 일하라고 한 사람이 없다며 냉랭한 반응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힘든 걸 공감해주고 위로해줬으면 하는 마음의 한 말인데 남편의 반응이 서운했죠. 남편은 항상 저런 식이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던지 냉랭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공부할 놈은 다 하고 못할 놈은 못한다면서 그냥 두라고 학교만 다니면 된다는 식이었죠. 남편은 직장 생활한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도 않았고 아이들에게 책 한 번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지 않고 가정에 무관심하니 아이들과 남편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더군요. 제가 계속 이렇게 지내면 아이들이 컸을 때 더 어색해진다고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해주라고 해도 남편은 보통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아이들이 당신하고 대화하는 걸 어려워하는 것 같아.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해주면 좋겠어. 아이들도 당신한테 말 걸기 편해질 거야. 나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할 말 있으면 하는 거지. 굳이 다정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달라. 아직 어리니까 부모의 말투나 태도에 많이 민감해. 특히 당신의 무관심한 태도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기도 할 거야. 뭐 그런 걸로 상처를 받아 내가 때리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애들은 알아서 크는 거야. 내가 다정하게 말한다고 애들이 더 잘 자라지는 않아. 당신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나도 알아. 그런데 아이들에게 관심을 조금 더 갖고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 마음을 더 알게 되면
우리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아이들도 편하게 느낄 거야. 지금 애들 키우겠다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들어. 그런데 애들한테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그럴 정신이 어딨어. 나는 내가 할 도리는 다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뭘 바라지 마. 애들 키우는 건 당신이 할 일인데 괜히 나한테 책임 떠넘기지 말라고. 난 그냥 아이들이 아빠랑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서 그래. 당신이 조금만 노력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난 지금도 충분해. 더 이상 바꿀 생각 없어. 그래. 알았어. 하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큰 후에 어색해져서 힘들어해도 그때 가선 되돌리긴 어려울 거란 생각은 하고 있어. 그리고 제 예상대로 현재 남편은 아이들과 서먹하고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단답으로 대답할 뿐 대화다운 대화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을 시작했을 땐 너무 힘들더니 일하는데 적응을 하니 하루에 일하는 5시간은 저에게 큰 활력을 주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일하니 체력도 좋아지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큰 기쁨이었죠. 그리고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이 들어오니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좋았습니다. 남편 혼자 일한 땐 미용실 2번 갈 것도 한 번만 가게 되고 조금 더 비싼 파마를 하려고 해도 망설이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젠 제가 버는 돈이 있으니 원하는 파마도 하고 옷도 살 수 있어 좋았어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도 제가 번 돈으로 보탤 수 있어 경제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집 근처 공단에 있는 중견기업의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해도 풀타임으로 일을 하니 버는 돈도 많고 명절 보너스도 나왔고 독서 지원금이라며 책을 살 수 있는 돈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외에서 경조사 복지 같은 것도 있어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보다 확실히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풀타임 근무가 부담스러움에도 제가 이 회사에 근무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계약직으로 몇 년 일하면 정직원으로 전환시켜주는 곳이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3년 일하니 정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 꽤 괜찮은 돈을 벌 수 있었고 돈도 조금씩 모을 수 있었죠. 아이 키우며 직장 다니며 정신없이 살았더니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군요. 시부모님도 나이가 드셔서 조금씩 아픈 곳이 생기셨고 병원에 쫓아다니는 일도 저의 몫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암을 앓다가 돌아가시고 나니 어머니 혼자 계시게 됐습니다. 혼자 남은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달 정도는 저희 집에서 모시고 지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손주방을 언제까지 뺏을 수 없다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 너무 신경 쓰여서 자주 찾아뵈려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직장도 다니고 같이 사는 게 아니다 보니 생각만큼 많이 챙겨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막내가 대학생이 되고 첫째가 직장에 다니게 되자 남편에게 어머님과 합가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어떨까? 어머니랑 같이?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아이들도 이제 많이 컸잖아. 예전처럼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기도 해. 우리가 같이 있으면 어머니도 덜 외로우실 것 같고. 그렇긴 하지. 나도 사실 어머니 혼자 계신 게 신경 쓰였어. 건강도 걱정되고. 맞아. 우리랑 같이 사시면 좀 더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나도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좋을 것 같아. 어머니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그럼 어머니께 언제 말씀드릴까? 당신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내가 이번 주말에 어머니한테 얘기해 볼게. 아이들은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느라 바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봐주면 큰 문제가 없었고 시어머니도 좋다고 하셔서 저희는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저희 4식구와 시어머니 모두 같이 살기엔 양쪽 집 모두 방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 아파트로 들어가고 저희 집엔 아이들이 생활하기로 결정했죠.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니 저는 엄마와 생활하는 것처럼 기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장보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종종 집 앞 공원에 나가 산책하면서 수다고 떨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떠나신 지 1년이 넘어가자 남편의 형제들은 어머니에게 유산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작은 건물이 하나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가 있었는데 도련님과 아가씨는 계속 시어머니에게 건물 이야기를 했죠. 시어머니는 나중에 나 죽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라며 거절하셨는데 눈치 없는 남편 형제들은 계속 건물 팔아 현금으로 나누어 달라고 난리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님 건물이 이번에 크게 올라 지금 빨리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더군요. 유산 이야기를 끈질기게 하다 보니 시어머니가 죽기 전에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시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이 저는 불편했어요. 살아 계신 분에게 자꾸 죽으면 어차피 자신들의 것이라며 시어머니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싫었는데 시어머니도 그걸 느끼지 못하실 리 없었죠. 그렇게 몇 개월을 이야기한 끝에 어머니는 결심한 듯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그러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긴 하겠지만 대신 조건이 있다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계속 유산을 미리 받고 싶다고 하니 건물을 팔아 너희 3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마.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너희에게 주는 건 건물뿐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유산에서 제외하고 죽기 전에 내 마음대로 처리할 거야.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을 주던지 사회에 기부하던지 할 거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않을 거. 나는 월세로 생활비를 충족했던 만큼 너희가 나에게 생활비를 보내줘야겠다. 각자 매달 100만 원씩 나에게 생활비를 보내렴. 그래봤자 월세의 절반도 안 되는 걸 너희도 알고 있잖니.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루어진 유산 정리의 끝으로 나의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남은 재산에 대한 유산 권리 포기를 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건물을 팔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마. 엄마 다 괜찮은데 매달 100만 원은 부담스러워요. 유산 권리는 포기할 테니 생활비 드리는 건 다시 생각해 주세요. 건물의 가치가 70억 원 정도 되는데 세금을 내더라도 너희가 가져가는 돈이 10억 이상이 될 텐데 매달 100만 원이 뭐가 많다는 건지 모르겠구나. 그게 부담스럽다면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 유산을 미리 주겠다는 말은 없던 것으로 해야겠구나. 어머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생활비 50만 원씩 드리고 생일이나 명절에 용돈을 조금 더 챙겨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저희도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내 생각을 변하지 않는다. 내가 제시한 조건을 맞춰줄 수 없다면 이건 모두 없던 것으로 하겠다. 알겠어요. 엄마가 워낙 강경하시니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 대신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알겠다. 그럼 너희들 모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모든 처리를 하마. 그렇게 시어머니는 남편 형제들에게 유산을 주고 모든 걸 정리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형제들이 유산을 그렇게 빨리 받고 싶어 했던 건 투자하고 싶은 곳이 생겼기 때문이더군요. 남편도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형제들과 어떤 땅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투자한 돈이 몇 배를 벌 수 있다고 했다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형제들은 유산으로 받은 돈의 거의 모든 부분을 땅을 샀고 결국 쓸모없는 땅만 잔뜩 소유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평온하게 이야기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현재 제가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의 불륜을 처음 알았을 때는 모멸감이 느껴지더군요.
그것도 잠깐 만난 것이 아니라 1년이 넘게 한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따지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나 다 알아. 당신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왜 그랬어? 25년을 나랑 같이 살았는데 왜?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봤다고. 그 여자랑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다 봤어. 왜 그랬냐고.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게 잠시 실수였어. 실수. 그게 실수야. 우리 25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은 뭐였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할 건데? 나 혼자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정말로. 나도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해볼게. 고친다고? 당신이 그 여자랑 나눈 말들을 어떻게 잊으라는 거야?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나도 후회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을 생각해줘. 25년을 당신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거야? 이 대화 이후로 남편과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고 같이 사는 시어머니도 자연스레 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고 저는 남편에게 조금 떨어져 지내자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가 보였는지 자신이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 둘이서만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고 이 일은 전부 남편의 잘못이니 저의 마음 가는 대로 선택을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성인이라곤 하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아이들도 걱정이 되었고 이혼을 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도 두려웠죠. 그리고 남편과 헤어지면 시어머니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을 해도 저는 자신의 딸이라며 언제든 만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고민했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남편을 한번 이해하고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남편도 가족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남편은 계속 잘못했다면서 내연녀를 정리했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한 번의 실수라 생각하고 용서하려고 결심했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그건 첫째가 남편의 불륜 상대를 봐버린 것이었죠. 첫째의 취미는 사진을 찍는 것으로 전국을 돌면서 출사를 다녔고 주말이면 집에 붙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번 주말에 사진을 찍으러 간 곳에서 남편과 불륜녀가 같이 있는 모습을 봐버린 것이었죠. 네, 맞습니다. 남편은 내연녀를 정리하지 않았고 저에게 거짓말로 용서를 빌고 있던 거였어요. 이 일로 아이들까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고 저는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이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하고 이혼하면 시어머니와 계속 살 수 없었기에 제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됐었죠.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저는 눈물을 흘렸고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꼭 안아주시면서 꼭 행복하라고 말씀해 주시곤 자신의 아들이 상처를 줘서 미안하고 하셨습니다. 이혼을 빠르게 진행되었고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기 때문에 위자료도 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통해서 제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지만 위자료도 받았고요.
저는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잊기 위해 노력하며 아이들과 살았습니다. 절대 치유될 것 같지 않던 상처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 조금씩 치유가 되었고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이들은 하라는 결혼은 안 하고 독립하겠다면서 두 놈 모두 독립해 나갔고 이젠 저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는 아이들이 있었기에 아예 소식이 끊지 않았고 아주 가끔 냉랭하게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죠. 전에 들은 소식으로 전 남편은 시어머니와 계속 살기 껄끄러웠는지 혼자 산다고 하더군요. 내연녀가 같이 사는 걸 수도 있지만 이젠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산다고 하니 자꾸 신경이 쓰이더군요. 저도 많이 안정이 찾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저희는 종종 연락도 하고 가끔 만나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산책도 다니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자식들은 어머니가 아픈지 안 아픈지 관심도 별로 없더군요. 병원도 제가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으시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가는 날엔 가족이 필요할 것 같아 전 남편에게 모시고 가라고 말했고 병원에 같이 갔다 온 것 같더군요. 며칠 후 남편이 전화해서는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해줬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입원을 했고 치료를 시작하셨죠. 처음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더니 치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점점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경우가 많아졌고 저는 혼자 계신 어머니를 퇴근하고 종종 찾아 뵀는데 자식들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암에 걸려 치료받는 어머니와 같이 살자고 하는 자식이 한 명이 없는지. 어머님이 제 친어머니였다면 저는 제가 무조건 모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같이 사는 것이 아니니 회사를 다니는 저로서는 어머니를 보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안타까웠죠. 정말 고민이 많이 하다가 저는 전 남편에게 어머니는 한동안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집에서도 케어가 필요한 상태였기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사는 집도 있으니 1, 2년은 돈을 벌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경제적인 계산이 끝나니 옆에서 어머니가 병을 치료하는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옆에서 돌봐드리고 싶었죠. 전 남편은 가족들과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좀 지나고 전 남편은 저에게 어머니와 같이 있어준다고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면서 어머니와 같이 있어주면 생활비까지 준다고 했지만 저는 돈은 필요 없다고 말했고 제 집으로 모시는 것보다 어머니가 평생 생활하셨던 집에 제가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도 몸에 좋은 것으로 챙기고 같이 병원에 치료도 같이 다녔고 어머님 몸이 괜찮으실 땐 같이 소파에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제 곁에 없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죠. 다행히 어머니의 치료는 잘 되었고 건강을 조금씩 찾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일상을 되찾아 가셨고 저도 어머니를 케어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완치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같이 살기로 했고 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셔서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었죠. 제가 어머니를 챙기는 걸 시누이와 도련님도 저에게 약간의 돈을 건네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고맙다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어머니를 모신 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제 노고를 인정해 주니 기뻤습니다. 어머니는 암 완치 판정을 받으신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회복해 가셨고 모든 게 안정되는 듯 보였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몸에서 다른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꾸준히 병원을 다녔고 어려운 치료도 이겨냈는데 세상이 너무하단 생각이 들었죠.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가장 힘드셨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다시 입원을 하셨고 항암 치료를 진행했지만 이번엔 암을 이겨내지 못하셨습니다.
연속적인 치료로 몸도 많이 허약해지셨고 나이도 있으셔서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결국 어머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조금씩 정리하는 것 같아 보였죠.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유언장이 있다면서 저에게 어떤 서류를 주셨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저에게 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 없다고 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자식 중에 유산을 못 준 건 저뿐이라면서 다른 애들이 빼앗아 가려고 해도 꼭 지키라고 당부하셨어요. 자식이란 말이 제 마음에 콕 박혀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얘야, 할 말이 있구나. 어머니, 왜 그러세요? 많이 힘드세요? 아니야, 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 알아. 그런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야.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내가 참 미안해서 너한테 정말 고마운 일이 많았는데 정작 너한테는 해준 게 없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저는 어머니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고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난 그래도 내가 이 집안에서 겪은 고생을 다 알아.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었고 나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어줬어. 그런데 자식들한테는 유산을 다 나눠줬는데 너한테는 아무것도 못 준 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알아. 내가 그걸 모를까.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줄 게 있어. 이 아파트 이걸 너한테 남기기로 했어. 자식들 중에서 유산을 못 받은 건 너뿐이잖아.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저는 그럴 자격 없어요. 어머니 자식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니야. 넌 충분히 자격 있어. 자식들은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내가 너한테 이걸 주는 건 당연한 일이야.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나중에라도 아파트 다른 애들한테 뺏기지 말고 꼭 지켜내야 한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니까. 어머니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어머니만 계시면 저는 그게 제일 행복해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나도 너한테 감사해. 나 이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그리고 며칠을 못 버티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흔적들이 조금씩 정리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찾아와 어머니가 이 아파트를 저에게 남긴 것이 사실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맞다고 이야기했고 혼자서 10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아파트를 꼭 지키라던 유언이 생각난 저는 이 아파트는 어머니가 나를 딸로 생각하시고 준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유산을 받으면 어머니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고 변호사와도 모든 이야기가 끝난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놓으셨고 아들과 딸에게도 제가 받는 아파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편지를 남겨놓으셔서 저는 별 수고 없이 아파트를 지켜낼 수 있었죠. 전 남편과 동생 2명은 어머니를 닥달해서 미리 받았던 유산을 전부 이상한 땅에 투자해 사기를 당했으니 이 아파트가 탐이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처음 포기했던 시점보다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하지만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크게 유리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별 소리 없이 포기를 하더군요. 어릴 때 받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시어머님께 잔뜩 받아서 행복했고, 어머니와 단둘이 보낸 2년의 시간은 앞으로 살아갈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노후의 삶이 조금 불안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혼자 남을 저에게 노후 자금을 주고 가신 것 같단 생각을 요즘 자주 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에 계시지 않아서 슬프긴 하지만 어머니와 지냈던 날들을 추억하며 슬픔을 이겨내고 있어요. 저는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얼마 전부터는 제가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은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깊은 애정과 마지막 순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잃은 사연자님께 따뜻한 말씀 남겨주실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